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는 다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12일 오늘은 기호적 인간 온라인 세미나 6회차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을 미뤄두시고 이렇게 접속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강의 일정과 관련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본 세미나 일정은 6주간의 강의와 이후 6주간은 그 발표로 구성되는 총 12주를 기획했었는데요. 현재 발표를 지원하신 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진행하지 않고 오늘로 세미나 일정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6주간의 여정을 함께 하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네. 그럼 강의에 앞서 진행 상황에 관해 간략하게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현재 녹화가 되고 있으며 1강부터 5강까지의 강의는 현재 저희 기호적 인간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과정 그대로 거의 공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 편집된 강의는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로도 공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 녹화와 인터넷 공개에 모두 동의하신 신청서를 사전에 받았었는데요. 혹시 신청서 없이 참여하셨더라도 이러한 사항들에 현재 동의만 하신다면 세미나 참여는 문제없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본 강의는 40분 정도의 진행 이후 약 5분간의 중간 휴식이 있고 강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약 5분간의 휴식을 갖고 이후에 질의응답을 포함한 토론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공지된 강의 시간보다 진행이 길어질 때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로그아웃 하실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강의 화면을 보실 때 PPT 화면의 내용을 크게 보시길 원하시거나 발표자만 보시길 원하실 경우 옆에 같이 뜨는 카메라 화면의 구성을 직접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여하신 분들의 소리는 모두 기본적으로 음소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강의가 끝난 이후 질문을 하실 때는 직접 하단의 마이크 모양의 음소거 버튼을 해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6회차 강의 예술의 기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양진입니다. 지금까지 6차례 강의 계속 있었는데 쭉 참석해 주시고 또 진지하게 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는 조금 이제 성격이 약간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로 기호 이론의 기본 골격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셨다면 이 새로운 기호 이론을 토대로 예술 분야에서 어떻게 논의될 수 있겠는지 다소간 시험적인 그런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호 이론이 예술 철학적 논의에서 어느 정도의 작동을 하며 또 어떤 논의가 가능한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 5강까지가 이론적인 골격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강의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좀 적용이 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의 시작은 그 아서 단토의 논의를 예술의 종말이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토는 뭐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내셨고 우리한테 이미 번역이 돼서 이제 소개된 책들 몇 가지 소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이제 크게 관심을 끌게 된 책은 예술의 종말 이후, 그 다음에 일상적인 것의 변형, 그 다음에 아마 무엇이 예술인가는 제가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이 두 책을 통해서 논의된 것들을 어느 정도 교정하고 보완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가장 최근 책인 무엇이 예술인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논제 자체가 예술의 종말이라는 논제가 뭐 철회되거나 뭐 이런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토가 말하는 예술의 종말은 무엇일까? 얼핏 제목으로 보기에는 뭐 예술 자체가 끝났다라는 이런 함축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것처럼 예술의 종말이라기보다는 예술 이론의 종말, 이렇게 우선 성격 규정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토가 이 책 안에서 예술의 종말 이후라는 책 안에서 하고 있는 작업은
전통적인 예술 철학의 기본 물음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철학에서도 예술 철학뿐만 아니라 일반 철학에서도 무엇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이 이제 통상적인 것이고 이 물음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하려면 예술이란 뭐뭐뭐이다. 이럴 때 예술이란 뭐뭐뭐이다 할 때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하냐면 예술의 본질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술은 뭐뭐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고전적인 예술 철학에서 지금 예술의 본질은 모방이다라는 모방 이론이 있었고 예술의 본질은 표현이라는 이런 이론이 있었고 예술의 본질은 생산에 있다라고 그래서 이 공통적인 이론들이 모방이다, 표현이다, 생산이다 이 이론들이 전통적인 본질주의적 물음에 답하려는 시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토가 여기에서 지금 제기하는 것은 이 본질주의적인 물음 자체 또 이것에 답하려는 일련의 이론들이 종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함축하는 것은 예술 철학에서 실제로 더 중요하게 물어야 할 물음은 이 물음이 아니고 또 본질주의 자체가 이제 철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돼서 예를 들면 뭐 후기 비트겐슈타인에 이르러서 본질 같은 것은 없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이 수천 년에 걸쳐서 무엇에 사물의 본질은 뭘까? 대상의 본질은 뭘까? 존재의 본질은 뭘까?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본질을 묻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철학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 물음 자체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에 지금 단토가 의지하라는 전통에서는 어떤 사물의 본질을 묻는 물음 자체가 비트겐슈타인의 용어를 빌면 무의미한 물음인 겁니다. 본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다양한 성질들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질들 중에 어느 하나가 본질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본질주의 입장인데 이런 태도 자체가 포기되면 어떤 것의 본질을 묻는 대신에 전혀 다른 이제 물음 형태로 물음이 옮겨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단토가 제기한 논의를 정리를 해보면 단토가 진지하게 물어야 할 물음이라고 제시한 것은 무엇이 어떻게 예술 작품이 되는가입니다. 어떤 경로로 해서 무엇이 예술 작품이 되는가. 그래서 성급하게 이제 그 단토의 결론을 여기 제시해 보면 모든 것은 예술계의 해석에 의해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일단은 단토의 논제를 그렇게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술계의 해석에 의해서 무엇이든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묻는 물음 자체는 이제 과거의 물음이 됐고 새롭게 물어야 할 물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 언제 어떻게 예술 작품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물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보통 포스트 모던 전통에 속한다 하면은 그 원리 해체 이런 말을 종종 쓰는데 이 전통적인 물음 자체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의미하고 더 이상 물어야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용어를 쓰면 이 물음 자체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음 자체를 해소하는 겁니다. 이 물음 자체를 제끼는 것이죠. 우선 이제 간단하게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러한 단토의 주장이 많은 것을 함축하기는 합니다만 또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사실인데 작가의 기호적 의도, 작가가 있죠. 예술작품에는. 그 다음에 이 작가가 하는 일은 기호적 조형입니다. 소위 예술작품이 하나의 기표인데 이 기표를 물리적으로 조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기호적 의도를 갖고 있는가 또는 이 의도에 의해서 어떤 기표를 물리적으로 변형을 가하는데 이것의 중요성을 건너뛰고 작품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석의 문제로 완전히 옮겨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해석의 여지가 열렸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이제 그 제한이긴 합니다만 이 해석이 완전히 열린다고 그래서 해석만으로 예술 작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 이제 기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 그런 점에서
단토의 주장이 부분적인 주장이고 어느 부분이 지금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지금 과도하게 부풀려진 그런 이론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토의 해석주의를 대변하는, 저는 이제 과도한 해석주의 그러는데, 해석이 예술 작품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이 주장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이 단토의 지금 주장입니다. 예술의 종말 이후의 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어떤 것이 예술 작품이기 위해서는 그것은 하나의 의미를 가져야 하고 어떤 것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갖는단 말을 무엇에 관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의미는 어떤 식으로든 작품 속에 구현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당연히 예술 작품이 제 용어로는 기표이니까 이 기표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물이 작품으로 변형되는 것은 해석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예술계 아트월드의 해석에 의해서 어떤 것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독서, 리딩이겠죠. 이거 뭐 독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읽기라든지 독자 입장에서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이든지 이걸 포괄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리딩을 통해서 우리는 작품이 의미하는 바를 분간할 수가 있고, 근데 끝부분에 가면요. 어떤 것이 예술 작품이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예술일 수 있게 해주는 예술 비평이 있어야 한다. 또 다시 이렇게 결론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단토의 지금 주된 주장은 예술계의 비평 또는 독자의 해석 이런 것들이 없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것만으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의 독서나 예술가의 비평만으로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이전에 중요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지금 의도적이든 아니든 단토가 건너뛰고 있단 말입니다. 단토가 들고 있는 얘는 지금 뒷샹의 샘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일반적으로 뭐 화장실 쓰고 있는 변기에 차이가 있다면 이게 이제 화장실에 있지 않고 전시장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지금 작가의 서명이 추가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변기나 지금 여기 전시된 변기나 같은 변기입니다. 단토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작품이 되고 예술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는 비평가들이 또는 독자들이 이것을 예술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술로 해석하기 때문에 예술 작품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늘상 볼 수 있는 변기인데 여기에 예술계의 비평이 가미됨으로써 비로소 예술 작품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단토가 들고 있는 예는 그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입니다. 브릴로 박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작이 나무 상자에 실크 스크린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실제 비누 상자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지금 제작이 되어서 차이가 있다면 이게 지금 가게에 있지 않고 상점에 와 있고 실제로 이 박스 안에 비누가 들어있을지 안 들어있을지 알 수 없고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지금 뭐 가게에 있는 비누 상자와 전혀 다르지 않게 제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단토가 이 두 예를 들어서 이 두 예는 지금 공통적으로 뭐냐면 우리 일상적인 사물인데 어떤 경로를 거쳐서 단토의 말에 따르면 예술계의 해석을 거쳐서 예술 작품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단토의 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죠. 예술의 해석 없이 예술이 될 리가 없고 독자가 없이 또 예술로 인식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그 예술계의 그 해석 문제만 자꾸 강조를 해서 지나치게 지금 해석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왜 그렇지 않은가? 왜 여전히 이 작가의 기호적 초형 그리고 작가의 기호적 의도가 여전히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작가의 기호적 의도와 기호적 초형이 독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단토가 이 부분을 지금 전반적으로 건너뛰고 있는 셈이고 그 부분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 그 기호 이론 쪽으로 옮겨가기 전에 이 단토의 지금 이 소위 포스트 모던 예술 이론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중간에 한 번 있습니다. 그 이 반박은 디사나야키라는 우리한테 그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작가인데 학문적 배경은 좀 불분명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학사입니다. 전공도 정확히 지금 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디사나야케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활동한 주된 분야는 인류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학이 가장 가깝고 또 메릴랜드 예술학교에서 명예 박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뭐 공식적인 학문적인 박사학위는 아니기 때문에 분야도 또 잘 알려지지도 않고 여러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좀 그 불안정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인데 이 지금 여기 소개해드리는 특히 오늘 소개하려는 그 미학적 인간이라는 책으로 굉장한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아요. 디사나야케 예술 이론의 핵을 이루는 것은 예술이 뭡니까? 여러분이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은 예술이 예술 작품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행동 양식이나 행동 성향의 문제라고 본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예술이 인간의 행동 방식이거나 행동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토처럼 예술 작품을 무엇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 이 논의 이전에 예술적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디사나야케가 초점을 다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특별한 성향, 행동 성향 또는 행동 방식의 특징이 뭘까? 그래서 이제 디사나야케가 특별화학이라는 이 용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킹 스페셜이요. 그래서 특별화하기는 기초적인 인간의 성향 또는 욕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할 때 뭐 특별한 뭐 의식을 만들고 특별한 복장을 하고 특별한 음식도 준비하고 또 중요한 것을 말할 때 특별한 방식으로 말을 꾸미기도 하고 또 제의, 의례 이런 것들 일상적인 삶을 모양내고 꾸며서 일상적인 것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술의 본성을 특별화하기라는 인간의 행동 성향이나 행동 경향 문제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예술 철학 안에서 거론되는 예술 이론들이 지금 이게 굵은 글씨로 표시했는데요. 예술가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행하는 것은 이건 예술가들 문제입니다. 예술가들이 우리 소위 이제 직업적인 예술가들은 뭘 하는 사람인가?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하는 그런 것들을 과장하고 확대해서 지금 그림으로, 음악으로 또는 시로, 문학으로 표현해낸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작가든 작가가 아니든 우리가 인간 종으로서 특별화하기라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행동 방식이나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직업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소위 예술가라는 이제 직업군이 생기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것을 행하는가? 디사나야키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본성에 속하는 특별화학이라는 그 부분을 특별한 전문적인 영역처럼 뭐 화가랄지 또는 음악가랄지 또는 조각가랄지 건축가랄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 그 기본적인 우리 본성적인 욕구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사나야키가 집요하게 지금 문제를 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예술이라는 것은 특별한 무슨 전문가 집단 무슨 작업이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 본성의 한 국민이다라고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지금 예술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장르들은 이 특별화하기라는 인간 본성의 표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 본성에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뭐 특별한 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게 되기를 원하는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면 아, 이게 거의 우리 본성에 가까운 어떤 성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납득이 갑니다. 예를 들면 뭐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여러 형태의 사람들, 아무튼 뭔가 남다르게 되고 싶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를 하죠. 또 예술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 관심 있는 여성분들이 많은 치장을 한다거나 뭐 남성도 예외가 아니죠. 이 치장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본성을 그 디사나야케의 진단에 따르면 특별화하기에 여러 형태라고 볼 수 있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화하기는 예술이라는 영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특별화하기라는 본성이 우리한테 있고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표출이 될 텐데 그 한 국면을 지금 예술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사나야케는 뭘 지금 제안하고 싶은가? 특히 디사나야케이 문제 삼는 거는 그 최근에 그 포스트모던 예술 비평 이론들이 지나치게 이론에 빠지고 그 뭐 현학적인 말에 빠져서 과도하게 지금 이론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디사나케 주장은 이렇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19세기는 예술가나 저자에 집중했으며 예술가나 저자는 뭐 같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술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이 작품에 저자의 의도가 뭔가 여기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모더니즘의 20세기에는 텍스트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작품이겠죠. 작품이 뭘 의미하는가 어쩌는가. 그런데 우리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비평가와 독자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단토가 해당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평가나 독자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든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단토 같은 계열의 사람들을 겨냥한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예술가나 저자에 집중하는 것도 또 텍스트에 집중하는 것도 또 비평가나 독자에 집중하는 것도 다 예술의 본질을 적절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예술의 본질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디사나야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디사나야케가 그 드러내고 싶은 것은 예술적인 성향이 우리 인간이 종으로서 공유하는 본성에 가까운 부분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죠. 그래서 과도한 현학적인 삶이 예술과 함께 가리고 있고 축소하고 제거하고 이런 것들 바로 종적 본성입니다. 텍스트 얘기하고 예술가나 저자 얘기하고 또 비평가나 독자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종적 본성을 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성적인 측면을 다시 눈길을 돌려야겠다. 그래야 비로소 예술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물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토론을 한다면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건 본질주의적인 물음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디사나야케가 이 물음을 다시 물은다면 예술적 경험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야 할 것 같단 말입니다. 또는 예술적 본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예술적 경험이라는 건 무엇인가? 저는 이제 뭐 실용주의 계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술적 경험의 문제로 보죠. 그래서 이 디사나케 논제는 그 일견 듀이의 지금 예술 이론과 굉장히 가깝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문헌적으로는 디사나케가 듀이를 직접적으로 의존하거나 이론 구성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론보다는 본인의 그 고고학적이나 인류학적인 지식 이런 지식들을 뭉뚱그려서 이런 생각적으로 정리를 해낸 것 같습니다. 디사나케가 또 하나 이제 그 특별화하기 이 본성에 덧붙여서 디사나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하나의 시각 같은 게 있다면 여기 지금 소개해드리는 소위 종중심주의입니다. 이 종중심주의란 말 굉장히 낯선 말이고 그 익숙치 않은 말입니다만
우리한테 그 흔히 알려져 있는 비슷한 말 중에 하나는 에스노센츄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죠. 에스노센츄리즘. 근데 그거는 이제 자민족 중심주의 또는 자문화 중심주의. 그래서 상대주의 태제를 내세울 때 에스노센츄리즘 이게 중요하게 이제 그 거론이 되는데 자민족 중심주의 원래 말뜻은 그러겠죠. 그래서 저도 그 말과 약간 그 뒤섞이지 않나 싶었는데 전혀 다른 뜻이 되겠습니다. 자민족 중심 에스노센츄리즘이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자민족 중심의 척도를 갖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주의 함축을 갖게 되는데 이 지금 디사나키의 종중심주의는 이 상대주의적인 함축을 지금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 종으로서 공유하는 특성 이 말뜻으로 지금 이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주의보다는 보편주의를 옹호하는 태제가 될 겁니다. 적어도 종적 보편주의. 고전적인 의미에서 뭐 절대 보편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 종으로서 공유하는 공통분모 부근에 초점을 맞춘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 중심주의. 저는 뭐 이 어법도 낯설고 스피시스 센츄리즘이라는 말도 굉장히 낯설긴 합니다만 아무튼 종 중심주의인데 종 중심주의자는 예술을 하나의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예술이 하나의 실체나 특질이 아니고 하나의 행동 경향 또는 행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종으로서 공유하는 행동 경향, 행동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선택받은 소수의 배타적 소유물이 아니고 헤엄치기나 섹스처럼 모든 사람이 그런 성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 종으로서 공유하는 적어도 종적으로는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종의 행동이라는 말에도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행동 경향, 행동 양식. 저야 이제 뭐 경험의 특성, 뭐 경험이란 말을 선호를 하겠습니다만은 유별나게 행동이란 말을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화학이라는 말, 그다음에 종중심주의 이 두 가지 태제를 다 압축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디사나키가 생각하는 예술은 종격인 행동 경향, 행동 방식의 특성인 겁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동과 관련된 어떤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디사나케가 중간 과정에서 소개가 됐는데, 디사나케의 철학적 이론이나 배경적인 부분은 선명치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인류학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왜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인가를 설명하는데 국한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뭐 철학적 뭐 이론화했거나 철학적으로 또 예술 철학적으로 뭐 정립된 뭐 태제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자, 일단은 중간 과정에서 그 디사나케가 포스트 모던의 어떤 부분을 계속 문제 삼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어서 이제 체험주의 쪽으로 옮겨오면 또 체험주의의 기호 이론 쪽으로 옮겨오면 예술은 과연 뭘로 어떻게 설명이 될 것인가. 우선 이제 소개해드릴 태제는 물리적 경험과 기호적 경험. 이것은 제 이제 강의 첫 부분에서 그 체험주의가 기본적으로 우리 경험의 두 층위를 구분을 하고 있고 이 두 층위가 어떻게 연속선상에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저는 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험은 물리적 경험과 기호적 경험 이렇게 구분이 되고 기호적 경험은 물리적 경험을 토대로 확장된 국면입니다. 물리적 경험이 없이 기호적 경험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장 방식이 이제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호적 확장 이 말은 비법칙적이거나 상상적 확장 또는 은유적 확장 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법칙적인 확장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만이 비로소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기호적 경험은 물리적 경험을 토대로 확장이 된 것인데
동시에 물리적 경험에서 강력하게 제약된답니다. 이 확장이 무차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비법칙적으로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또 원리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물리적 경험에 의해서 강력하게 제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호적으로 확장될 때 비법칙적 확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상대주의 우려를 낳잖아요. 비법칙적으로 확장된 과정에서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어떤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 다양하게 변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무한히 상대주의적인 소위 말해서 공약 불가능한 뭐 차이들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물리적 경험에 의해서 상당히 강하게 제약이 되죠. 그러니까 무제약적인 상대주의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시험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소위 기호적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미 이제 그 앞부분에서 설명이 드린 부분이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부분에 설명드린 이론적인 골격을 갖고 이제 그 예술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메인 태제들을 몇 개 이제 그 앞부분에 소개했던 게 다시 등장을 하죠. 기호적 경험의 특성은 뭔가? 우리는 동일한 물리적 대상을 내가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기호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화폐를 들었죠. 돈은 종이입니다. 돈이지만 여전히 종이로 경험할 수도 있죠. 불태울 수도 있고 벽에 바를 수도 있고 찢을 수도 있죠. 또 돈을 단순히 종이로 경험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 도구로 경험할 수도 있죠. 이건 이제 규약에 의해서 돈을 어떻게 간주하도록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규약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은 기호적인 것들은 내가 이 돌을 돌부처로 볼까 아니면 그냥 돌처럼 간주할까 이것은 돌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호의 주인인 겁니다. 내가 기호적으로 경험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호적 경험의 문제는 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기호적 경험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호는 사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험의 문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호 문제를 경험의 문제로 옮겨와서 설명을 해야 비로소 기호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 난데없이 이렇게 등장하는 태제가 하나 있는데 기호적 경험은 본성상 사적이다 그랬는데 모든 경험은 기본적으로 사적이죠. 물리적 경험이든 기호적 경험이든 우리 경험의 유폐성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적입니다. 내 경험 내용은 나만이 직접적으로 접속합니다. 물리적인 층의 경험이든 아니면 기호적 층의 경험이든 내 기호적 경험 본성상 사적이다. 이것은 뭐 기호적 경험에 국한된 게 아니죠. 여기 한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 지금 그 운주사에 있는 와불입니다. 와불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그래요. 이거 조각해서 세우려다가 못 세운 거지. 이 와불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와불이라 하는 거는 부처님이 들어 누워 있는 형태의 부처님을 와불이라고 하는데 뭐 형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통 뭐 운주사 와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자, 이 돌을 뭘로 경험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여기 지금 뭐 몇 가지 제가 이 돌에 관해서 이거 누가 만들었지라고 관심을 가질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언제 만들어졌을까? 시간적인데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왜 만들었을까에 관해서 어떤 서사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거 내다 팔면 얼마나 될까? 돈의 관점에서 이걸 보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혹시 무슨 다리가 아닐까? 돌다리 같은 게 아닐까? 다리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여기 처음으로 뭐 데이트 와서 첫 고백을 한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게 되면 이 기억의 관점에서 이 돌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영화 추노가 뭐 여기 촬영을 여기서 뭐 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 영화를 통해서 본 사람들은 이 관광자들은 영화 그 추노의 어떤 장면을 여기에 사상해서 그 장면의 관점에서 이 돌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 여행자들은 여행의 관점에서 이 돌을 어떤 식으로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죠. 이게 다 지금 이걸 누가 지금 결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돌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이전에 어떤 경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 도를 기호적으로 경험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기호적으로 경험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돌이죠. 그 부분에 오면 이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비슷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이 돌을 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들 수 없고 그러니 물리적으로 거의 뭐 그건 공통적이죠. 팔로 차서 이걸 깨뜨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죠. 물리적 층위에 오면 이 변이에도 불구하고 경험의 양상이 거의 흡사해지는데 기호적 층위로 가게 되면 이 다양한 형태로 경험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돌이 이걸 결정합니까? 사람이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예를 들은 이유는 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죠. 이렇게 봐주라고 주문한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죠. 사람들이 혼자 머리를 쓰고 이렇게 봐주기를 원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기호적 경험은 결국 우리 문제라고 합니다. 자, 기호적 경험이 소개가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예술적 경험, 이것이 기호적 경험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적 경험은 기호의 산출과 기호의 해석, 이 두 국면으로 이루어지는데 기호의 산출, 기호 해석, 이 두 국면이 이루어지는데 이 두 국면 다 기호적 사상이라는 기제가 개입됩니다. 기호를 내가 산출하든 또는 기호를 해석하든 기호적 사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상을 한단 말은 무슨 말인가? 앞전에 누가 질문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만 특정한 물리적 대상에 다른 경험 내용, 이 물리적 내용이 아니고 또 이 돌에 관한 물리적인 경험이 아니고 다른 것을 경험한 물리적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아무튼 다른 대상에 관한 경험 내용의 일부를 사상합니다. 뒤집어 씌운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상된 경험 내용의 관점에서 그 물리적 대상을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기호적 사상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호적 사상을 통해서 그 물리적 대상은 기호적 해석의 대상인 기표가 되는 겁니다. 원래 기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표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기표로서 존재하는 것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기호적 경험, 이 기호적 사상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기호적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이 바로 기표가 되는 겁니다. 기호적 사상은 앞전에 첫머리에 2강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그 특징만 설명드리면 기호적 사상은 부분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험 내용을 한꺼번에 사상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기호적 사상은 개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사상할 것인지를 미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전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무엇을 사상할까요? 이거는 각자 사람들의 문제죠. 개방적이란 말입니다. 선결된 원칙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적이다. 이거 좀 까다로운 말인데 기호적 사상이 한 번 1차 사상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경험 내용을 또 다른 것에 사상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경험 내용을 또 다른 기표에 사상하고 이 무한히 중증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편의상 1차 사상, 2차 사상, 3차 사상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1차 사상 넘어지면서부터는 이제 다차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기호적 사상은 기호적 경험을 하는데 필수적인 이제 그 인지적 기제인데 기호적 사상이 부분적이고 개방적이고 중증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앞전에 이미 소개해드렸던 기호적 사상도인데 지금 이 사상도 잠깐 이제 뭐 상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가장 간단한 형태의 기호적 사상입니다. 여기에서 이 물리적인 세계하고 내가 상호작용을 해서 얻어진 게 물리적 경험 내용입니다. 무겁다, 뜨겁다, 차다,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 감각적 지각에 직접 주어지는 외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게 물리적 경험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얻어진 물리적 경험 내용을 전혀 다른 어떤 물리적 대상에 사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돌부처를 뭐 돌부처는 이제 물리적 사물이죠. 돌이죠. 거기에 다른 물리적 성질을 거기에 사상할 수 있다니까요. 글쎄 뭐 지금 어떤 얘가 다른 물질일까? 아까 뭐 가격이 얼마일까? 돈의 관점에서 그 돌을 보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기호의 경험 내용을 여기 사상함으로써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가장 단조로운 형태의 것이 다른 물리적 경험 내용을 또 다른 물리적 대상에 사상을 해서 이게 기호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좋은 예는 앞전에 제가 퍼스 설명하면서 검은 구름을 보면 비가 온다라고 추론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검은 구름밖에 없죠. 검은 구름도 물리적 대상이고 비도 물리적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구름을 비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리적 성질을 이 지금 눈앞에 있는 물리적 대상에 사상을 하는 것이죠. 현재 눈앞에 없는 것을. 이게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사상의 기본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1차 사상 특수한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은유이론이 사용하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코프가 잔슨이 사용하고 있는 은유이론에서 사용하는 모형인데 이게 제 기호이론에서 볼 때는 1차 사상의 한 형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유이론이 이 모형을 제시했는데 이걸 제가 오히려 거꾸로 전체적으로 기호의 구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고 확장을 지금 시켜서 확장을 시킨 셈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은유이론을 만드는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도 1차 사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리계하고 직접 상호작용을 하죠. 그렇게 해서 물리적 경험 내용 1, 2, 3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다양한 물리적 경험 내용을 지금 추상적인 빈 공간에 저는 뭐 편의상 이거 가상기표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기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사상하고 저렇게 사상하고 이렇게 사상해서 다양한 물리적 성질들을 뭐 사랑은 여행이야, 사랑은 뭐 노동이야,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사상을 해서 추상적 개념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추상적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지금 물리적 기표가 없죠. 그러니까 언어기표로 이 추상적 개념을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언어기표를 대리기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리기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추상적 개념을 가리키는 말은 다 대리기표예요. 이 자체가 물리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기표가 만들어지면 이걸 이제 앞으로는 이 기표에다 사상을 하겠죠. 사랑이라는 단어만 보면 가슴이 설레고 사랑이라는 단어만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개념은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추상적 영역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리적인 내용을 직접 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사상의 형태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8시 16분 정도 됐는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까요? 아, 그럴까요? 예, 그럼 좀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